자, 지금부터는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키 동의 프로토콜은 공개 키 기술을 주로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개 키 기술은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학 연산, 이 관련 연산을 사용해서 암호화와 복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칭키와 비교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개키 기술을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수학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문제하고 이산대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 동의 프로토콜은 이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동의 프로토콜이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산대수 문제는 군이라고 하는 대수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수구조라는 것은 정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고 이항 연산이 있습니다. 이항 연산이라는 거는 A 곱하기 B처럼 연산자의 P 연산자가 두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 집합과 이항 연산이 있을 때 이 집합에 있는 원소 A와 B를 끄집어냈을 때 이 정의되어 있는 요 연산, 뭔지 모르겠지만 요 연산을 적용하면 어떤 값을 계산할 테고 이 값이 다시 이 집합에 있으면 닫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닫혀 있는 요 것을 우리는 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수와 같은 애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서 연산하면 다시 들어가겠고 또 끄집어내서 연산하면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으면 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있고 여기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곱한 다음에 모듈러 7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원소 중에 하나의 값을 얻게 돼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거꾸로 0까지 포함하고 더하기 모두 7을 하게 되면 또 요 안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덧셈군이 될 거고 얘는 곱셈군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이 곱셈 계열이면은 곱셈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군은 이항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뭐 결합법칙 분배, 그러니까 만족해야 되는 게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요 집합과 요 연산은 이 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등원이 있어요. 항등원이는 뭐냐면은 A에다가 어떤 항등원을 그 이항 연산을 적용하면은 원래 값이 되는 그거를 우리는 1을 항등원이라 그래요. 1 곱하기 1도 동그라미도 1이고 2도 2고 1은 2고 3 1도 3이고 4 동그라미 1도 4고 5 동그라미 1도 5가 되고 6 동그라미 1도 6이 됩니다. 그래서 1은 항등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군은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의된 이항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을 가져야 되겠고, 항등원과 관련해서 항등원이 있으면 역원이 있어야 돼요. 역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원은 뭐냐면은 A, B를 했을 때 E가 되면 B는 역원이 됩니다. A의 역원이 되겠고, A는 B의 역원이 되겠고, B는 A의 역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4, 2가 있다. 그러면 4의 2는 곱하기 2 모두 칠하면 1이 되죠. 그럼 2도 4의 역원이고 4는 2의 역원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3하고 5는 역원이고 1과 1도 서로 역원이고 6과 6은 역원이에요. 6의 역원은 6, 3의 역원은 5, 4의 역원은 2, 1의 역원은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역원을 갖고 있습니다. 역원은 나눗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곱하기를 하면은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눗셈 효과를 우리는 이 군에서는 계속 이 연산만 써요. 그 연산만 쓰는데 곱할 때 어떤 특수한 애를 곱해가지고 나눗셈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알고 싶어요. x값을. 그러면 양변에다가 4에 대한 역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게 합동이라는 거예요. 이 군에서는 같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이니까 x만 남고 요건 10이니까 10은 3이 되겠죠. 3. 그러면 x는 3이 돼요. 그럼 3을 곱해보면 12니까 12는 모두 칠하면 5가 되죠. 3. 그래서 역원은 이제 나눗셈 해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군에서 5를 계속 거듭해보면 5의 1승은 5고 5의 2승은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5는 25니까 4가 돼요. 그러면 5의 2승은 4죠. 그럼 5의 3승은 어떻게 되냐? 3개 곱하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럼 20이 되겠고 20은 뭐가 돼요? 6이죠. 그래서 5의 3승은 6이 되겠고 5의 4승은 6 곱하기 5니까 30이고 30이니까 2가 됩니다. 5의 5승은 10이고 3이 되죠. 그 다음에 3에다가 5의 6승은 3 곱하기 5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리고 나서 5의 7승은 5, 5의 8승은 4,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5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2를 한번 거듭 제곱해 봅시다.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은 1이에요. 그럼 얘를 계속 거듭하고 해보자 1, 2, 4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2는 2를 계속 거듭 제곱해도 이 집합을 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2는 생성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5는 생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군을 우리는 순환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순환군에서 5의 2승은 4가 되는데 그러면은 기저 5에 대한 로그 5의 4는 얼마냐? 2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찾는 것이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요 값을 찾는 거예요. 기절 5를 주고 생성자를 주고 뒤에 x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의 2승은 4인데 4를 주고 요 2를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5의 1승, 5의 2승, 5의 3승 쭉 하다 보면은 5가 생성자니까 언젠가는 이 4라는 값을 만들겠죠. 그런데 순환군의 크기가 매우 크면 예를 들면 순환군의 큰 애가 뭐 160비트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2에 160개가 있는 거죠. 그쵸? 2에 1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에 160개를 다 해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산대수 계산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 크기가 크면 전수조사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를 찾는 효과적인 알고리즘들이 있긴 있는데 이 알고리즘 모두 지수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수시간이기 때문에 뭐 찾는데 100년 걸린다, 1000년 걸리는 거예요. 일정한 크기가 크면. 그래서 그런 순환군에서 우리는 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안전한 프로토콜을 공개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환군을 하나 선택을 해요. G가 생성자인. 그리고 이 군에서 이산대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산대수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 두 개 문제도 같이 어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군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크기가 n이면 G의 A승, A는 요 n보다 작은 값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G의 n승은 1이 돼요. G의 n승은 1이 되기 때문에 n보다 작은 애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G의 A승을 계산해가지고 밥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값, A라는 값은 G의 A승인데 요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뭘 계산 못해요? A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A를 선택한 다음에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산대수 문제를 풀어서 답을 아는 건 아니고 A를 얘가 선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밥도 마찬가지로 B를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B를 하나 랜덤하게 그 N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N을 선택을 해가지고 G의 B승을 한 다음에 줘요. 그럼 서로 G와 GB를 교환하게 되면 얘는 GB의 A승을 해서 GAB를 계산할 수 있고 얘도 GA의 B승을 해서 GA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요 값들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우면은 또 요 계산 문제들이 어려우면은 G의 AB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없으면 이 프로토콜은 안전한 키 동의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프로토콜은 취약점은 있는데 그 취약점은 나중에 논하고 현재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걸 보더라도 G의 A, B 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자들이. 요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얘를 계산하는 문제를 DP-헬만 계산 문제라 그래요. DP-헬만.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을 제안한 사람이 DP와 헬만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그 암호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이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지금도 대부분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이 프로토콜을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와 결정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결정 문제는 답이 yes 또는 no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줬을 때 얘가 얘와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를 줄 수 있는데 이게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랜덤하게 만들어 봐서 얘와 같은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물론 이산대수 문제가 쉬우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얘 둘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렵다고 치면 A와 B를 요 값으로부터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GAB와 GAB를 계산할 수 없고, 하지만 양쪽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DPL면 키 동의 프로토콜이고 얘를 키로 쓰는 건 아니고 별도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를 우리가 KDF라고 하는데 여기에 넣어서 실제 K를 계산하게 되겠고 얘를 대칭 키로 써서 앨리스와 밥이 일반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키 동의 프로토콜이고 키 동의 프로토콜의 예예요. 이 예에서는 앨리스와 밥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호가 똑같다. 대칭적이다. 그렇게 되겠고 서버를 안 쓰고 자체 강화 방식입니다. 서버 없이 둘 간에 요걸 주고받아서 키 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보면 특정 참여자가 홀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참여자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랜덤 요소가 랜덤하다 그러면 세션 키도 역시 랜덤하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얘가 뭘 선택한지 간에 자기가 랜덤한 걸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 값은 이번에 만든 거다. 이번에 만들어진 값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B를 랜덤하게 이번에 선택한 것이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들의 최근성을 SBA, AB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난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타임스탬프도 안 쓰고 카운터도 안 써도 확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키 동의 프로토콜은 서로 어떤 만든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값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이번에 만들어진 값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G라는 함수를 A를 대입해서 G가 G니까 또 헷갈리네요. F라고 하니까 H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H면 해시 함수 같고. Q라고 할까요? 그럼 Q라는 함수에다가 G와 A를 넣으면 만들어지는 거죠. G, B와 A를 넣으면 이제 G, A, 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 랜덤한 값을 넣은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값은 프레시하다, 새 값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펴봤던 난스나 타임스탬프와 같은 어떤 기법을 쓰지 않고도 생성되는 세션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은 그처럼 이제 아까 살펴봤던 우리 만족해야 되는 게 5개 있었죠. 키 비밀성, 키 용도, 키 확인, 생성 주체, 참여자, 그리고 키 최근성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것과 요거는 뭔가 이 랜덤 요소를 통해서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A가 없는 사용자들은 만들 수가 없고 B가 없는 사용자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A와 B를 최근에 각 사용자들은 A, 한 사용자는 B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절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 프로토콜에서도 해야 돼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말고 키 동의 프로토콜은 추가적으로 만족돼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제시한 건데 키 제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 제어 요구사항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 전송 프로토콜은 5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데 키 동의 프로토콜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고 그 알파 중에 하나가 키 제어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키 제어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얘가 얘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에서 유리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사용될 요 값이 뭐가 될지를 좀 더 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unfair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GA를 받은 다음에 B를 쓸지 B2를 쓸지 몇 개를 해보고 나서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동등하게 만들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시 값을 쓰면 돼요. 해시 값을 쓰면 얘는 해시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GA 값을 몰라요. 그래서 얘나 A와 B를 뭘 선택할지를 뭔가 더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GB 주면 얘는 GAB 계산하고 그때 GA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충돌 회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GA 썼는데 나중에 GA가 아니라 GA 프라임을 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봤어요? 요 과정, 이렇게 해시 값을 써서 데이터를 미리 주는, 데이터를 GA를 주는 게 아니라 해시 값을 미리 주고 나중에 GA를 주는 그걸 언제 봤었냐면 동전 던지기 프로토콜 할 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썼던 매직 함수가 바로 해시 함수이고, 해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와 얘의 키 제어 요구, 키 제어를 동등하게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요구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라운드 수는 하나 증가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사용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10장에서 소개를 할 텐데 최근 추세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 최근에는 메시지 암호화할 때 기본적으로 인증 암호화를 합니다. 그 인증 암호화 중에서도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쓴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요소를 암호화할 때는 인증 암호화를 한다. 그럼 인증 암호화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치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한데 보통은 하나를 교환하고 여기부터 K2, KM을 만들어서 쓴다. K1, K2를 만들어서 써요. 암호할 때 쓰고 맥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A가 사용하는 거 K1, K2, B가 사용한 거 K3, K4를 만들어서 이쪽 방을 쓸 때는 K1, K2를 쓰고 이쪽 방을 할 때는 K3, K4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1번, 2번, 3번이 있으면 3번 할 땐 K1, K2를 쓰지 않고 K5, K6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메시지마다 다 다른 키를 사용하는 형태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키를 만들어서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키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를 용도가 달라지면 다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5번째 시도를 조금 더 요즘 추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K를 확립하게 되는데 요 A와 B 간에 우리가 썼던 KAB죠.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KDF를 이용해서 키를 5개 만듭니다. 그리고 K1을 이용해서 키 확인을 해요. 서로 같은 요 KAB를 공유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갈 때는 K와 K3을 쓰고 여기로 갈 때는 K4와 K5를 쓰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8번, 9번이 있으면
또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3를 쓰고 얘는 K4, K5로 쓰게 됩니다. 해시를 해서 다음 키를 쓰게 돼요. 그렇게 매번 교환할 때마다도 다른 키를 쓰도록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